옛날 어느 고을 장터에선 만복이 또 졌대. 하는 말이 돌았다. 만복은 원래 짐꾼이었으나 장돌림을 하면서 손재주도 입심도 늘었고 어느샌가 투전판에도 발을 들였다. 초반엔 소 잡듯 이기더니 불과 석 달 만에 집안까지 잡히게 생겼다. 그날도 그랬다. 기세 좋게 패를 쥐고 소리쳤다. 이번엔 집 난리판이요. 패 놀려. 그러나 패는 돌아오지 않았고 돈도 돌아오지 않았다. 뒤주에 쌀 한 톨 없던 집, 이젠 처마까지 팔판이었다. 도박판 우두머리인 봉곡의 덕세는 피식 웃었다. 집은 재미없지. 며느리 하나 어때? 며느리? 저기 뒷동네에 바보 하나 있지 않소. 입도 버벅거리고 눈도 흐리멍덩한 것이 누구도 안 데려간다더군. 그년하고 바꿉시다. 만복은 순간 웃었다. 농인 줄 알았다. 하지만 덕세의 눈빛은 농이 아니었다. 패는 벌써 거꾸러졌고 주변은 조용했다. 빚을 못 갚으면 손가락부터 날아가는 판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며칠 뒤 만복은 낡은 수레에 한 처녀를 실었다. 말 한마디 없이 흐트러진 댕기만 바람에 날리는 처녀였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쯔쯔, 저게 며느리란다. 복이 아니라 재앙을 데려왔지. 그 처녀는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삐걱대는 수레 위에서 그녀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구도 듣지 못한 속삭임이 흘렀다. 이 집 복줄 날 왔다. 그 순간 갑자기 까마귀 떼가 하늘을 가르며 울어댔다. 동쪽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쓰러져 가던 집 처마 끝에서 바람이 서악 소리를 냈다. 누군가는 그걸 복이 들어오는 소리라 했고 누군가는 망조라 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을 들으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수레에 탄 바보 며느리는 단순히 빚 대신 끌려온 게 아니었다는 걸. 그녀는 그 집안의 운명을 통째로 갈아엎으러 온 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정순이었다. 출생은 불분명했다. 다만 칠흑 같은 장마밤 대나무 숲 입구에 버려져 있던 걸 어떤 늙은이가 주워다 키웠다고만 전해진다. 인연은 낮에도 별을 본다니까요. 아하. 사람들은 정순을 바보년이라 불렀다. 말을 더듬고 웃을 때 혼잣말을 하며 돌멩이 하나를 품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 장에 나갈 땐 꼭 민들레 하나를 머리에 꽂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머리에 꽃도라지 핀 년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많았다. 정순이 지나간 노는 기우제 안에도 비가 왔고 그가 바라본 소는 해를 넘기기 전에 새끼를 낳았다. 시장에서 그런 소문이 돌면 덕세 같은 자들은 이내 쓸모로 바꾸려 들었다. 그리하여 빚과 바보 두 단어가 맞바뀌고 만복네 집에 들여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눈앞에 선 정순을 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쌀은 떨어졌고 아들은 뒷방에 누워 신세 한탄만 했다. 그 와중에 바보 같은 처녀 하나가 앞마당에서 콩나물 시루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집은 아직 숨이 있어요. 따뜻해요. 뭐라는 거야? 처녀는 하지만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달빛 속에 금닭이 날아들어 정순의 머리 위에 내려앉더니 이런 말을 했다. 어미는 듣거라. 이 아이는 어리석되 하늘 기운을 타고났느니라. 놀라 깨어보니 정수는 부엌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기이하게도 그날부터 부엌에 개미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이 처녀의 정체를 몰랐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바보가 들어온 뒤로 무언가 아주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정순이 들어온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다. 싸움도 줄었고 고양이는 쥐를 잡기 시작했으며 깨지던 항아리조차 묘하게 오래갔다. 아무도 그것을 복이라 말하지 않았으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밤이면 뒤척였다. 마치 누군가가 집안을 슬며시 돌아다니는 기척. 도리깨를 들고 부엌 앞을 지키는 듯한 그림자. 물동이에 비친 또 다른 눈동자가 잠을 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다. 짙은 안개 속에 홀로 선 초가집. 그 앞마당에 금닭 한 마리가 내려앉았다.
닭의 눈은 사람처럼 깊고 맑았으며 부리는 달빛을 머금은 듯 빛났다. 닭은 부엌 앞에 무릎을 꿇은 정순의 머리 위를 뱅글뱅글 돌았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시어머니의 귓속에 파고들었다. 아닌 게 아니라 바람 속엔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낯설지만 따뜻하고 알 수 없는 울림이 가슴을 덜컥 울렸다. 이 아이는 어리석되 하늘의 기운을 품었다. 머리는 느리나 마음은 맑고 말은 더듬으나 진실은 곧다. 이 집은 이 아이로 하여 복이 열릴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금닭은 하늘로 솟았고 달빛은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초가집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하지만 창호 틈새로 들어오는 달빛은 유독 환하고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연기는 마치 누군가의 숨결처럼 따스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문득 깨달았다. 이상한 처녀 하나 들인 게 아니라 하늘이 뭔가를 보낸 건지도 모른다고. 그의 봄은 유난히 메말랐다. 겨울부터 끊긴 장터 손님, 설핏설핏 지나가던 사또의 굴량 징수, 그리고 오랜 가뭄. 만복네 집은 쌀이 다 떨어져 밥 대신 밀기울을 불려 먹던 나날이 이어졌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부엌에선 바람만 불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가장 힘든 것은 굶주림보다도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속이 뒤집힐수록 그녀는 손에 잡히는 것을 닦았다. 바닥을, 솥뚜껑을, 심지어 빈 항아리의 뚜껑까지. 정수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서성이더니 조용히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랑 불었다. 대문 밖에 마른 가지들이 흔들렸고 천장에서 처진 거미줄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잠시 후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항아리 뚜껑을 덮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묻는 장례 의식 같기도 했고 어떤 기도를 마친 제사 같기도 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밥을 지으려다 습관처럼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텅 비었던 항아리 안에 하얀 쌀이 봉긋하게 올라와 있었다. 손으로 쓸어보자 분명히 쌀이었다. 쌀한눈처럼 부드럽고 따스했으며 희고 맑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항아리를 바라보았다. 정수는 이미 방 한켠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만복내 굴뚝에 밥 짓는 연기가 솟았다. 마을 사람들이 쌍심지를 켜고 몰려들었다. 누군가는 정순을 따라다니며 몰래 항아리를 들여다보았고 누군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허튼 수작이라 수군댔다. 그러나 복이란 건 언제나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되었다. 이 집에 다시 밥냄새가 피어오른 순간부터 마을 어귀의 까치들도 지붕 위에 자리를 틀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바람의 결이 바뀌고 있었다. 정수는 새벽이면 혼자 우물가에 나갔다. 그녀는 물을 뜨기 전 우물 속을 한참 들여다보곤 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의 입구를 엿보는 자와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바보년이 물속에 빠지든 말든 누구도 개의치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정순이 다녀간 우물만은 항상 물이 맑고 시원했다는 점이었다. 가뭄이 들어도 비가 닿지 않아도 그 우물은 늘 물이 넘쳤다. 그날 새벽 안개가 자욱하던 날이었다. 정수는 평소보다 오래도록 우물가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고 눈동자엔 평소의 흐릿함 대신 묘한 맑음이 맴돌았다. 우물 안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물에 비쳐들고 그 물결 사이로 낯선 형체 하나가 떠올랐다. 우물 안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고 동시에 이 세상의 존재 같지 않았다. 정수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물 안 여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마치 말을 하지 않고도
마음으로 전하는 이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고요한 울림이 공간을 채웠다. 바람이 잦아들고 우물 둘레의 나뭇잎들이 멈췄다. 들리는 것은 물의 고동과 먼 하늘에서 날아오는 까치 울음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정수는 고구마 덩굴을 뜯어 밭머리에 묻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며칠 뒤 마을에 폭우가 쏟아졌고 대부분의 밭이 잠겼다. 그러나 정순이 손댄 밭머리만은 물길이 돌고 농작물에 큰 피해 하나 없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정순이 우물 귀신과 통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조상의 혼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수는 아무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우물을 들여다보았고 물을 뜰 땐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다시 듣고 있는 듯. 정순이 들어온 뒤로 만복네 집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굳은 논이 부드럽게 갈리고 비가 필요할 땐 단비가 내렸다. 개울가에서는 이듬해에도 멸치떼가 올라와 마을 노인들이 눈을 비볐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 변화의 중심에 정순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소문은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양반댁까지 흘러갔다. 양반댁은 인근에서 제법 이름난 반촌 양반가였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바보 같은 며느리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러나 집안에 복이 들었다는 말이 돌자 그들은 믿기보다 의심부터 품었다. 양반댁의 맏며느리는 영리하고 말 잘하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정순이 진짜 바보인지 아니면 엉뚱한 꾀로 사람을 홀리는 것인지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나를 잡아 친정잔치를 핑계로 정순을 초대했다. 상다리가 휘는 음식이 차려졌고 화려한 옷들이 거실 가득 널렸다. 정수는 그 사이에 앉아 낡은 저고리에 묶은 댕기 하나 달랑 늘어뜨린 채 조용히 숨을 죽였다. 맏며느리는 일부러 잘못된 길을 알려주며 심부름을 시켰고 어려운 수수께끼가 섞인 말로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정수는 눈빛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움직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엉킨 실타래를 풀고 쓰러진 바가지까지 세워두고 갔다. 맏며느리는 더 노골적인 함정을 팠다. 식혜를 담으라며 깨진 단지에 물을 채우게 했고 없는 재료를 찾으라며 빈 창고로 보냈다. 그러나 그날 밤 양반댁의 밭 가장자리에서 샘물이 솟았고 마른 오동나무에 싹이 텄다. 그제야 맏며느리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며느리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무언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해하지 못하면 존경보다 의심이 앞서고 감탄보다 질투가 고개를 든다. 그날 밤 양반댁은 정순이 혼자 앉은 방에 몰래 정한수를 뿌리고 조심스레 무당을 불러들였다. 그 순간부터 정순을 향한 바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체를 밝혀내고 꺾으려는 기운이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 하늘은 낮부터 묘하게 어두웠다. 해는 떠 있었지만 햇살은 느껴지지 않았고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나뭇가지들은 저절로 떨고 있었다. 그날 양반댁에서 정순을 둘러싼 수상한 소문이 마을 안팎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바보 흉내로 집안을 홀려 복을 끌어들였다는 말, 뒤로는 무당과 손을 잡고 사람의 기운을 빼앗는다는 말, 밤마다 우물 속에 무언가를 바친다는 말까지 진실이라기보다 공포가 실린 이야기였다. 그러던 날 마침내 일이 터졌다. 마을 공동창고에 보관하던 햇보리가 사라졌고 관리인은 바보 며느리를 의심했다.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조용히 웃던 얼굴, 말 없는 태도, 남다른 눈빛과 기이한 기척까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낯설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무 말 없이 방을 정리했다. 뒤주에 남은 쌀 한 줌을 덜어내 바가지에 옮겨 담고 바느질하던 헌천 조각들을 단정히 개어 놓았다. 밖에선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고 천둥이 멀리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정수는 맨발로 마당을 걸어 나와 우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고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방울들이 하나둘 곧 이어 억수처럼 쏟아지며 세상을 뒤덮었다. 소나기는 무너지는 듯 쏟아졌고 하늘은 거센 비명처럼 울었다. 그 소란 속에서 정수는 마을을 빠져나갔다. 누구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다만 다음날 아침마당에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우물 옆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방은 정갈했고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튿날부터 만복네 집안에 기묘한 일들이 이어졌다. 닭이 알을 낳지 않았고 마당 끝 소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었다. 쌀독은 금세 비었고 아무리 밭을 갈아도 싹이 트지 않았다. 무언가가 떠났다는 사실만은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바보 며느리라 불리던 그 아이가 짊어지고 간 건 단지 몸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집안의 복을 함께 데리고 나간 것이었다. 정순이 떠난 뒤 만복네 집안은 마치 숨이 끊긴 듯 고요했다. 굴뚝 연기는 끊겼고 부엌의 불씨는 사흘이 지나도록 다시 붙지 않았다. 밥 짓는 소리가 끊기자 닭들도 울지 않았고 장독대 위로 먼지가 쌓였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그저 며칠이면 돌아오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속 불안이 점차 무게를 더해갔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한때 정순을 수군거리던 이들은 이제 슬그머니 한마디씩 내뱉었다. 그 아이 있을 땐 고추가 잘 마르고 집 마당에 벌레도 없었노라고. 소나기 쏟아진 날 떠났다는 말이 돌면서 마을 어귀에는 어느새 정순이 물을 데리고 간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제야 시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후회를 느꼈다.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했고 새벽마다 마당을 쓸었다. 말이 어느라고 느려 터졌지만 단 한 번도 불만을 내뱉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누구의 원망도 없이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새벽이 밝기 전 짐을 쌌다. 허리에 두른 헌 보퉁이 하나와 고무신 한 켤레, 그리고 마음속에 묻은 자책감만을 들고 삼년산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정순이 자주 바라보던 동쪽 산자락 우물이 마르고 까치가 자취를 감춘 방향이었다. 비는 그쳤으나 산에는 안개가 짙었다. 시어머니는 나무를 짚고 돌을 디디며 조심스레 올라갔다. 그리고 바위 하나가 반쯤 무너진 상구비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엎드렸다. 손을 모으고 이마를 땅에 박았다. 울음은 소리 없이 나왔고 눈물은 뜨겁게 바위 틈을 타고 흘렀다. 바위 밑엔 작게 도단한 민들레가 한 송이 피어 있었다. 잎도 작고 줄기도 짧았지만 눈부시게 노랗게 피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울컥함에 숨이 막혔다. 정순이 이곳을 지났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며느리가 아닌 집안의 기운이자 복의 씨앗이었다는 걸 처음으로 가슴 깊이 깨달았다. 그녀는 민들레 앞에서 엎드린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바위 아래에 처음으로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숨결처럼 사라졌던 연기가 산 허리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엔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다. 사라졌던 바람이 다시 불었고 말라가던 논두렁엔 물빛이 다시 맺혔다. 장터 한복판에서 닫혀있던 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나고 까마귀 대신 까치가 지붕 위를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지만 오래된 감각이 저마다 속삭이고 있었다. 무언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3년산 자락 깊은 바위 밑 시어머니는 사흘째 그 자리를 지켰다. 굶고 울고 기도하며 민들레 앞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흘째 새벽 안개 속을 가르며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 발소리는 조용했으나 힘이 있었고 걸음은 망설임 없이 부드러웠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은 낡은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 헌댕기를 두른 한 여인이었다. 바보로 불리던 그 아이 정순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달랐다. 눈빛은 맑았고 발걸음은 고요했으며 말은 없었지만 존재만으로 공기를 움직였다. 그녀의 어깨 위엔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이 앉힌 듯했고
뺨엔 햇살도 머뭇거릴 정도의 따스함이 감돌았다. 정수는 시어머니 앞에 다가와 묵묵히 엎드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뻗어 정순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바위 틈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말라있던 샘에서 물이 다시 솟구치고 민들레 뒤편의 작은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기 시작했다. 정수는 본디말이 느렸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기다릴 줄 알았던 자였다. 어눌함은 꾸며낸 껍질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지 않기 위한 가면이었다. 말을 아끼고 남을 흉보지 않으며 대신 손으로, 눈으로, 작은 실천으로 복을 불러들이던 살. 그 모든 것이 바보란 말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에 복을 짊어진 바보였지만 실은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됨을 지닌 자였다. 그날 이후 만복네 집엔 봄비 같은 변화가 내렸다. 논에는 다시 벼가 자랐고 닭은 하루 걸러 알을 낳았으며 뒤뜰의 감나무엔 해마다 열매가 2배로 맺혔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샌가 정순이가 아닌 복순이라 불리기 시작했다.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 것이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바퀴를 돌았다. 3년산 기슭의 바위 틈에서 솟아난 샘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었고 그 옆 민들레는 매년 잊지 않고 피었다. 언제나 한 송이씩. 그러나 유독 밝고 또렷한 노란빛으로. 만복네 집은 여전히 기와도 없고 마당엔 흙먼지가 일었지만 사람들은 그 집을 복터라 불렀다. 한 해는 가뭄이 들어도 그 집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고 다른 집 노는 메말라가도 그 집 감자는 튼실하게 열렸다. 누군가는 말하곤 했다. 하늘이 기운을 걷어가지 못하는 집이라고. 정수는 여전히 많지 않은 말을 아꼈고 마을 아이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약초를 다려 이웃에게 나누었다. 그녀는 집안의 며느리였으나 어느 순간 마을의 기운이 되었다. 삶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비처럼 다가섰고 운명이 고단하다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땀으로 위로를 건넸다. 사람들은 정순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복은 원래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정순을 따라 마음을 곧게 세우고 욕심을 덜어낸 이들은 이상하게도 손에 쥔 것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진다고 했다. 어느 해 겨울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궁이에 장작을 올려두고 작은 고무신 한 짝만 남긴 채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마을 전체에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집 굴뚝에서 동시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말라가던 나무에서 새순이 돋았으며 오래도록 울지 않던 개가 달을 보며 지저댔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바보 며느리도 복순이도 아닌 용담의 기운이라 불리게 되었다. 지금도 3년산 바위 밑에는 정순이 머물던 자리에 바람이 돈다. 그 바람은 아주 조용하고 따스하며 귀 기울이면 속삭이는 듯하다. 밭은 가난할지라도 사람이 곧 복이면 그 집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다고.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인내, 따뜻한 손끝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는다. 어느 날 민들레 피는 봄날, 고무신 한 짝을 신고 바람을 따라 정순이 마을 어귀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